안녕하세요. 채널쿠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저 혼자만 음성으로만 여러분들께 좀 찾아뵐까 하는데 주제는 일기 신도시 특별법과 뉴타운법의 비교입니다. 이 주제를 가져온 이유는 지난번 저희가 하기로 했던 주제 얘기도 했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 독감에 걸려서 미처 못했던 영상을 지금에서야 숙제하듯이 좀 하고 있는데 한번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이제 많은 최근 뉴스와 소식으로부터 접해서 아시겠지만, 어, 국토부 장관과 그다음에 그 여당의 당 대표가 지난 11월 20일 날 만나서 노후객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에 대한 발언을 한 것처럼 상당히 시급하다. 어, 지금 당 정 모두가 이걸 시급한 현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거죠. 이제 신규 특별법안을 제정하는 부분들이 과연 필요했을까? 기존 법안을 갖고서 뭔가 개정을 통해서 좀 더 빠르게 갈 수는 없었을까에 대한 소위 외양간 고치는 내용입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어, 일기 신도시 특별법안하고요.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편의상 뉴턴법이라고 본 영상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비교를 할 텐데 첫 번째, 법의 목적입니다. 둘 다 기존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단위에서의 정비 사업이 인근의 여러 개인 경우에서는 광역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그런 목적을 다뤄야 한 그런 목적으로서 이제 법이 제정됐다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타운이 그랬고 지금 일기 신도시 특별법도 사실상 어, 노후된 그런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들이 상당히 인접해서 집적되어 있고 그것이 떻게 보면 동시에 재건축 사업 또는 일부는 재개발, 일부는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정비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했었을 때에 대한 그런 광역적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유사하다. 법의 목적이 같다. 이렇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그러한데 그럼 실제로 강론에서 즉 계획을 수립할 때에 대한 분별 계획 내용에서 또 유사하냐 확인해 볼 텐데요. 뭐 각 호, 그러니까 뭐 1호부터 뭐 6호, 7호까지 보게 되게 되면 기본적인 도시공간 계획, 뭐 특별하게 뭐 토지형 계획 같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이미 동일하게 명칭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있고요. 이제 핵심적인 밀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단계별 추진 그리고 이주 대책 같은 어떤 광역적인 정비 사업에 대한 특성을 분별 계획에서는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도 비춰봤을 때 이번 추진되고 있는 일교 신도시 특별법안의 실제적인 내용이 기존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즉 뉴타운법과도 상당히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사업지구의 유형을 보더라도요. 뉴타운법에서는 크게 주거지형, 중심지형, 고밀복합형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고 일교 신도시 특별법안에서는 특별정비구역 안에서 설명자료에서 기준을 얘기하면 대규모 블록형, 그다음 역세권 복합 고밀 개발형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짝지을 수 있습니다. 주거지형과 대규모 블록형이 같은 유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중심지형과 고밀복합형이 합쳐졌을 때 역세권 복합 고밀 개발형이라고 볼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두 법이 사업지구 유형도 유사하다,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실질적으로 특별법이라는 것이 어떤 일반법에서의 여러 특례나 완화를 통해서 일반법보다 우선해서 가져가는 사항이 될 텐데요. 그랬을 때 어떤 일반법에서의 사업을 완화할 것이냐를 놓고 보면 바로 정비 사업에 대한 것을 우리는 담고 있고 그 정비 사업을 주력으로서 뉴턴법과 일교 신도시 특별법안이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재개발 재건축이죠. 또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우선 사업지 지정도 동일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뉴타운법 같은 경우에는 우선 사업구역이라는 명칭으로서 재정비 촉진 사업의 활성화, 소형 주택의 공급 확대, 주민 이주 대책 지원 같은 내용들로서 우선 사업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인데 그것이 일기 신도시 특별법안의 노후계획 도시 정비 선도지구와 맥을 같이 하고 있고 용어도 유사하지요. 이런 우선 사업에 대한 설정 또한 두 특별법과 특별법안이 유사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령에 대한 특례에 대한 부분들도 살펴보면 뉴턴법과 일기신도시 특별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건축 규제에 대한 완화, 그리고 여러 세제에 대한 완화, 그리고 다른 법령에 대한 완화 이런 사항들을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고,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는 뭐 일기 신도시 특별법안이 국유재산법에 대한 어떤 상기한 연장에 대한 것들, 또 리모델링의 사업 같은 것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완화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 같은 특별법인 뉴타운법은 이러한 그 특례만 좀 부족할 뿐이에요. 이 슬라이드는 지난 7월 25일 그 GH 주관으로 세미나에서 그 밝힌 왜 그 특별법안의 신규 제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 당위로서 현행 도시정비제도의 한계를 설명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다른 그 정비사업 관련한 또는 주택법, 건축법을 포함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광역적 사업도 안 되고 특례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순차적 정비 또는 이주 대책에 대한 기준도 부재하다라는 것들이 다 해당이 돼서 새롭게 신규 재정의 당위를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특례만 부족하다라고만 되어 있죠.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던 것이 바로 이 상당 부분 유사한데 좀 더 특례만 신도시 특별법안이 보강되고 있다라는 걸 또 밝히는 하나의 판례가 되겠습니다. 방증이 되겠죠. 어, 소액고 외양간 고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아니면은 뭐 저희가 어, 스터디 또는 그 참고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측면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특별법안에 대한 시급성, 그리고 이 특별법안을 통해서 시행하는 사업의 성격인 재개발 재건축은 결과적으로 인허가부터의 속도가 상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그 시급성에 대한 그 성격이 주로인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왜 굳이 특별법 제정으로까지 했었을까? 뉴턴법을 개정했었으면 어땠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뉴턴법에 더해서 좀 전에 슬라이드 같은 곳에서도 밝혔듯이 도시건축 관련한 규제를 대한 특례를 좀 보강하고, 또 리모델링 사업이나 특별정비구역 그리고 이주대책 같은 내용들을 보강한다면 사실은 지금 기존의 일기신도시 특별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고, 결국 닮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더 그 시간과 그 여러 그 국회에서의 토의의 어떤 그 내용들을 줄일 수 있었던 그 사안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그럼 뉴타운이 성공했느냐? 일부는 성공했고 일부는 실패를 했죠. 많은 재정비 촉진 구역들이 해제가 됐고 촉진 지구가 사실상 그 사업 내용이 없는 그런 그 경계만 있는 그런 이제 형태로 남아 있는 곳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업이 된 곳과 사업이 안 된 그런 구역들이 인접했을 때에 대한 어떤 기반 시설 이용의 효용성도 상당히 저하되는 것도 지금에서의 우리 문제점이라고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기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일기신도시에 대한 특별 법안도 상당히 기존 뉴타운과 유사한 관점에서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를 놓고 보게 되면 기존 뉴타운에서 발생하고 있는 많은 시행 단계에서의 문제나 아니면 기존 그 원인이 되는 제도상의 문제들이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희 채널컵의 생각입니다. 이제 결국에는 특별법안이 제정이 될 거고, 그랬을 때 우리 그 도시 개발 측면에서는 어떻게 그 나눠질까를 간단하게 그 정리하는 슬라이드로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물리적 형태로서 좀 비약적으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도시 관점에서 봤을 때 전답 또는 임야만 있는 미개발지, 그리고 기성 시가지, 어떤 계획적인 그 테두리 안에서 베이스 안에서 그 개별 건축들이 이루어져 있다기보다도 좀 더 그 자연 형상적인 그런 기반 시설 안에서의 그런 개별 필지 단위에서의 건축 사업들을 통한 기성 시가지, 그런 것들이 이제 노후됐겠죠. 그다음에 대규모 계획도시를 통한 신시가지, 이렇게 구분 지었다라고 하면 미개발지의 형태 성격은 과 특징은 이럴 겁니다. 기반 시설들이 부족하고 거의 없다시피 하죠. 뭐 건축물은 없겠죠. 미개발지고. 그리고 토지 가격은 낮을 거고 소유자도 상당히 소수일 겁니다. 왜냐하면 농지가 몇천 평 되는 농지가 있으면 그 몇천 평에 대한 소유자는 단 한 명일 테니까요. 근데 기성시가지의 특징을 보게 되면 기반 시설을 분량합니다. 대표적으로 도로 같은 그리고 공원 같은 것들이 상당히 그 면적 비율 자체도 작고 그 계획된 구성 자체도 조금 비효율적이고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형태로서 분량할 수 있고요. 개별 주택들이 그 개량이 조금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계속 불량해지고 노후화되는. 그래서 토지 가격 자체는 뭐 보통이나 물론 이제 어떤 거기에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있으면은 토지 가격은 급등하겠지만요. 그런 이슈가 없는 기존만 놓고 보게 되면 그 가격이고 소유자는 다수이죠. 그다음에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공 오픈 스페이스가 계획 단계부터 정리가 되고 그게 조성이 됨으로써 기반 시설은 상당히 양호하다.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건축물은 여전히 뭐
어찌됐든 사용 연한을 이유로 20년, 30년, 40년 이렇게 돼 가면서 노후되고 또 일부는 불량해질 수도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대적으로는 토지 가격이 높고 소유자는 다수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세 가지 유형에서 어떻게 우리가 도시의 그 신규 도시 용지를 만들고 기존 도시 공간을 정비하고 개량한다라는 측면에서의 그 사업 형태가 뭘까를 보게 되면 여전히 미개발지는 도시개발 사업이나 택지개발 사업, 또 요즘에 공공주택 사업도 있죠. 네, 그런 사업 형태로서 신규 도시 용지로서 공급되는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기성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에 대한 재개발 사업, 그리고 우리 루트항법에 따른 재정비 촉진 사업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이 신시가지, 즉 일기 신도시와 같은 신시가지에서의 공동주택 단지들이 노후됐을 때는 자연스럽게 누탄법으로 가지 않을까 했던 것이 덜커덕 지금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으로 들어온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서로 다른 물리적 형태의 도시 공간에서의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이 나눠질 수 있겠다. 이렇게 억지로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그 지난 일기 신도시 특별법안에 대한 시리즈의 그 마지막 부록으로서 여러분들과 만나뵈었습니다. 감사합니다.